돈 빌렸던 사람이 승자라는 말이 있던데 지금 보면 또 아닌 것 같습니다. 오늘은 부채의 진실을 설명해주세요. 네, 돈을 빌리는 것을 부채의 증가로 표현합니다. 요즘 뉴스를 보면 대출 이야기가 많습니다. 대출 과연 성공의 지름길일까요? 아니면 파산의 지름길일까요? 돈을 빌린 사람들이 승자가 되는 시장과 패자가 되는 시장이 궁금하시다면 이 영상을 봐야 합니다. 막상 부채를 늘려서 자본에 투자하는 것이 일반적이라고 하는데 투자는 두렵고 어려운 것 같아서 포기하거나 손실만 보는 느낌이라면 오늘 이 영상을 통해서 막연한 두려움을 없애드리겠습니다. 많은 사람이 포인트를 모르고 부채를 너무 어렵게 생각하거나 반대로 너무 쉽게 생각해서 사고가 나는 경우가 많습니다. 일정한 패턴을 이해하지 못하면 위험성은 급격하게 상승하게 됩니다. 오늘은 이중적인 특성이 있는 대출과 부채 이야기를 해보겠습니다. 당신은 대출받는 것에 대해서 부정적인가요? 아니면 긍정적인가요? 아무런 감정 없이 필요하면 대출을 선택해야 합니다. 대출은 좋고 나쁘다 그렇게 단순하게 나누면 안 됩니다. 자본주의를 정확하게 이해하셔야 합니다. 채무 이슈는 두 가지로 나눠 볼 수 있습니다. 개인 채무와 국가 채무 이야기가 주목받는 타이밍이 있습니다. 2017년부터 국가 채무 이야기가 많이 나오고 있는 것 같습니다. 어느 순간 부채를 줄이려고 노력하는 흐름에서 부채를 늘리려는 흐름으로 바뀐 것 같습니다. 네, 이전에는 개인 부채 이야기가 더 많았습니다. 일단은 부채를 이야기할 때 국가와 개인으로 나눠서 생각해야 합니다. 국가와 개인 모두 돈을 소비하는 대신 더 큰 비율로 투자했다고 가정을 하고 이야기하겠습니다. 돈을 빌렸던 사람이 승자인가? 패자인가? 물어보는 질문 자체가 투자의 개념을 전제로 물어본 질문이기 때문입니다. 빌린 돈을 모두 소비했다면 결과는 당연히 패자로 연결됩니다. 대출한 돈을 모두 소비했다고 해도 미래를 위해서 자산을 늘릴 수 있는 구조를 만드는 소비를 했다면 승자가 될 수 있다고 생각할 수 있지만 그 또한 투자의 개념입니다. 투자의 관점에서 볼 때 국가 채무에 대해서 설명해주세요. 네, 국가는 국가의 미래를 담보로 돈을 빌려와서 정책을 시행합니다. 모든 나라는 국제 판매를 위해서 다른 나라에게 미래의 성장성을 마케팅해서 판매한다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국가 부채는 수치의 높고 낮음보다는 그 국가가 빌린 돈을 갚을 수 있냐 없냐가 중요합니다. 국가를 운영하기 위해서는 국제 발행은 필연적으로 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나 부채를 조금만 사용해서 성장할 수 있다면 부채를 늘릴 필요가 없습니다. 굳이 과도한 부채의 증가를 일시적으로 만들 필요가 없습니다. 아하! 부채가 급격하게 늘어나는 건 문제가 있네요. 그러면 요즘 국가 부채가 많다는 이야기가 많은데 수치가 늘어났다 줄었다 하는데 이것은 무슨 문제인가요? 이 질문은 지금의 주제와 약간 다른 질문입니다. 주장의 근거를 강화하기 위해서 선택적으로 단어를 선택하는 것입니다. 국가 채무는 정부의 직접적 채무를 말하고 국가부채는 정부 채무와 보증 채무 그리고 연금 충당 부채 등을 포함하는 단어입니다. 즉, 국가부채가 당연히 크게 보입니다. 빚을 크게 보이고 싶다면 국가부채라고 말하고 축소하고 싶다면 국가채무라고 합니다. 그러니 똑같은 단어로 검색해서 예전과 증가하는 폭을 보시면 혼돈을 줄일 수 있습니다. 그러면 전 세계가 국가 채무 비율이 많아서 우리나라는 늘어나도 상관없다는 말이 많은데 이런 말은 사실인가요? 상대적으로 낮은 것은 맞는 말입니다. 그러나 논점을 흐리는 주장입니다. 기축통화국인 나라 또는 준기축통화국 그리고 연합을 대표하는 나라와 비교를 하기 때문입니다. 예를 들어보겠습니다. A 친구가 10억을 대출 받았다고 하더라. B는 대출 5억 있으니까 돈 더 빌려도 상관없어 라고 말하는 것과 같습니다. 재무관리는 그런 개념으로 접근하시면 안됩니다. 국가 채무 비율을 살펴보면 경제를 리드하고 있는 나라들은 대부분 채무 비율이 높습니다. 특히 기축통화와 준기축통화들은 어쩔 수 없는 구조입니다. 이를 제외하고 다른 나라들도 경제 규모가 커지면 부채 비율도 상승합니다. 앞으로 경제 성장을 할 것으로 예측되는 나라들도 부채 비율이 높습니다. 그런데 이런 국가들도 부채를 늘리고 싶어서 늘어난 게 아닙니다. 즉, 결과론적으로 결과치만 보고 우리나라 국가 채무 비율이 상대적으로 낮아서 괜찮다는 주장은 그냥 변명을 위한 답변입니다. 각 나라가 자신의 상황을 객관적이고 합리적인 판단으로 적정 수준의 국가 채무 규모를 정하고 유지하려고 노력합니다. 국가의 부채는 필수적이지만 큰 변수가 생겨도 부채를 급격하게 늘리는 것은 문제가 있습니다. 부채의 증가는 복지가 추가되면 나라는 망합니다. 경제위기가 발생하면 극복이 힘들게 됩니다. 한번 늘어난 복지를 줄이는 일은 너무 힘들고 사회적 갈등과 비용이 많이 들어가기 때문입니다. 그러니 그 어떤 나라도 선의로 부채를 늘리려고 노력하는 나라는 없습니다. 그래서 한 나라가 급격하게 부채가 늘어나는 것은 문제가 있습니다. 특히 이것은 개인들의 큰 문제로 돌아오기 때문입니다. 한 나라의 부채를 급격하게 늘리는 이유는 두 가지입니다. 정치 공학적 선택 또는 인플레이션 조세를 이용하기 위해서 의도를 가지고 부채를 증가시키는 경우입니다.
이는 대부분 정책 실패의 결과를 가져오게 됩니다. 단기적인 표를 위한 선택이기 때문입니다. 정책 실패는 의도성을 알 수 없기 때문에 무능인지 의도된 상황인지 알 수 없지만 결과론적으로 정책 실패로 부채가 급격하게 늘어나게 됩니다. 이는 몇 년 뒤에 증세를 위한 명분을 만드는 작업입니다. 예를 들면 빠르게는 공공기관 연금 개혁과 국민연금 개혁을 압박하고 추후 소득세와 증여세 그리고 자산과 관련된 모든 세금을 올리게 됩니다. 결국 모든 국민들이 피해를 감수하게 합니다. 두 번째는 인플레이션 조세를 위해서입니다. 인플레이션 조세란 정부의 통화 발행에 의한 인플레이션은 화폐를 보유한 모든 사람에게 부과하는 세금과 같다고 하여 생긴 말입니다. 국가는 조세의 저항을 방지하고자 고지서 발급 없이 세수 확보가 가능한 인플레이션을 유발합니다. 증세 없는 복지를 국민들에게 속이기 위해서 사용하는 방법으로 인플레이션 조세는 소리 없는 세금이라고 부르기도 합니다. 세금은 처음에는 소수의 특정 계층에게 부과되는 것처럼 증세되고 증세를 당한 계층이 보복하듯이 다른 계층의 증세에 찬성을 하면서 모든 국민들이 증세를 찬성하는 흐름을 만들게 됩니다. 특정 계층에게 세금을 부과한다고 해도 조세 전가와 인플레이션으로 모든 개인은 자신도 모르게 세금을 더 지불합니다. 정부의 통화량 발행은 인플레이션을 유발하는군요. 네, 정부가 세임을 늘릴 목적으로 화폐를 찍어서 자금을 조달하면 통화량 증가로 인하여 인플레이션이 발생합니다. 이때 정부의 세수는 증가하지만 보유한 화폐 가치는 하락하여 국민에게 세금을 부과하는 것과 같은 효과가 있어서 의도적으로 정부가 부채를 늘리는 경우가 있습니다. 정부가 조세 저항을 방지하면서 세수를 확보하는 방법은 표와 상관없는 진영을 표적화해서 그쪽만 먼저 증세하는 방법입니다. 선과 악프레임을 제일 많이 이용합니다. 증세 없는 복지는 그래서 없다고 말합니다. 이러한 이유로 대부분 의도성을 가지고 실패합니다. 그래서 의도를 인식하고 있는 개인들은 자동적으로 가난해지는 리스크를 줄이고 정부의 증세 때문에 돈을 빌려서 계속 투자에 도전합니다. 가계부채 증가로 이익을 얻는 자는 누구인가 생각을 해보면 결과는 이런 상황을 알고 있는 정부와 은행 그리고 소수의 위험을 감수하고 투자에 성공을 한 사람들입니다. 가계부채가 늘어나는 것은 그 당시 정권과 은행만 좋습니다. 그리고 추후 안 좋아진 경제 상황을 이용하는 정치인이 좋습니다. 아, 그렇군요. 그러면 국가 부채가 늘어도 걱정을 안 해도 되는 상황도 있나요? 네, 우리나라와 수출을 중심으로 성장하는 나라는 외환 보유고를 늘리기 위해서 부채가 늘어나는 것은 불안할 필요가 없습니다. 그러나 급격하게 늘어난 국가 부채의 주된 원인이 증세했는데도 과도하게 복지를 늘려서 부채가 급격하게 늘어났다면 문제가 있습니다. 정리해보면 국가 부채가 급격하게 증가하는 것은 문제가 될 수 있고 그것이 미래 성장을 위한 투자가 아닌 과도한 복지 지출이거나 의도된 증세라면 개인들의 큰 문제가 될 수 있다는 말인가요? 네, 맞습니다. 그 점을 인지하고 있어야 합니다. 그래서 화폐 가치 하락을 걱정해서 투자하는 것입니다. 투자에 성공한 사람들은 대부분 담보가 있고 이자율을 조금이라도 낮게 대출을 받을 수 있는 신용이 높은 사람입니다. 이런 사람이 성공할 가능성이 높아서 부자가 더 돈을 벌 확률이 높습니다. 자본주의 시스템에 관심이 없고 부정적인 사람들은 위험을 감수하지 않기 때문에 가만히 있어도 가난해지게 됩니다. 이 점을 이용해서 정부는 세금이 부족하면 부자와 일반인의 구도로 프레임을 만들어서 증세합니다. 증세의 효과는 처음에는 부자에게 있지만 시간이 지나면 모두에게 받아갑니다. 모든 개인에게 결국 인플레이션이라는 청구서를 정부가 보내줍니다. 그래서 보편적 복지를 무리하게 하거나 복지제도가 급격하게 늘어나면 국민들이 모두 더 가난해지거나 나라가 망하는 거군요. 그러면 개인들의 부채는 어떻게 봐야 할까요? 국가는 필연적으로 국가가 진 빚을 자연스럽게 해결하기 위해서 인플레이션을 유발하는 과정을 거치게 됩니다. 인위적인 인플레이션을 만들기도 합니다. 앞에서 설명한 부분을 이해하셨다면 투자는 필연적으로 해야 된다는 것을 이해하셨을 것입니다. 이런 흐름 속에서 국제적인 이유로 관리할 수 없는 인플레이션으로 한 번씩 초인플레이션이 발생합니다. 이때 개인들이 부자가 될 수 있는 기회가 찾아오게 됩니다. 이런 사건이 터지기 이전에 개인들도 돈을 빌려서 실물자산 등에 투자했다면 이자보다 높은 수익으로 승자가 될 수 있습니다. 자산이 폭등하면 상황을 수습하기 위해서 국가는 화폐 가치의 하락만큼 금리를 인상하려고 합니다. 자산 가격 폭등 이후에는 꼭 이자도 급격하게 상승합니다. 일정한 경제 패턴을 기억을 하셔야 합니다. 이런 패턴 때문에 개인들은 부채 관리를 빠르게 해야 합니다. 자산이 폭등하면 변동금리에서 고정금리로 변경해서 금리 상승 전에 고정금리를 적극 이용해야 합니다. 자산이 폭등하고 금리가 상승하는 시점은 약 1년 정도 기간의 갭이 있기 때문입니다. 개인들은 이자를 생각하지만 정부는 이자 부분을 상대적으로 덜 생각해도 됩니다. 그래서 부채는 개인이 더 위험해서 적극적으로 관리해야 합니다. 요즘 개인들 부채가 너무 많이 늘어났다고 하는데 어떤 상황인가요? 개인들 부채가 늘어났다는 것은 인플레이션에 비해
소득이 많이 증가하지 못했다는 이야기가 되고, 이는 산업구조가 문제가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노동의 유연성이 떨어져 월급을 안 올려주는 기업 문화가 강할 수 있습니다. 또한 이익을 증가시키지 못하는 좀비 기업이 많아서 새로운 기업들이 발전 못하는 산업구조라는 뜻입니다. 기존보다 급격하게 늘어났다면 투자한 자산이 하락했거나 대출을 투자보다는 소비에 많이 사용했을 수 있습니다. 그렇군요. 개인이 투자하는 이유는 화폐 가치가 급격하게 하락하는 순간이 있고, 따라서 이자율도 조정이 되지만 정확한 시점에 동시에 시작을 안 하기 때문이군요. 여기에 인플레이션은 일반적이라서 대부분 물가는 상승해서 빈부격차가 발생해서 투자를 할 수밖에 없군요. 네, 변수가 디플레이션과 스태그플레이션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일반적인 상황이 물가 상승이라서 우리는 투자합니다. 화폐 가치를 따지는 이유도 결국 물가 상승을 전제로 화폐 가치 변화에 타격을 안 받기 위함입니다. 투자를 아무리 하기 싫어도 최소한 원화를 달러로 바꾸는 투자는 해야 합니다. 그걸 알고 있는 진짜 부자는 위험을 감수하고 투자합니다. 투자를 하는 사람들 중에서도 이런 구조를 모르는 사람이 많아서 투자하면 상대적으로 위험 관리를 안 해서 망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개인은 투자할 수밖에 없는데 대출로 투자하는 게 맞을까요? 개인은 빚내서 이자보다 더 많은 수익을 만들 수 있다면 빚내서 자산 크기를 늘리면 됩니다. 그런 수익률을 만들지 못하면 당연히 대출하시면 안 됩니다. 대출의 이자보다 항상 높은 수익을 만들거나 이자를 버틸 수 있어야 합니다. 국가는 어떻게든 물가 상승률보다 낮은 금리로 국채를 발행하려고 하지만 국민들은 은행을 끼고 자금을 융통하기 때문에 물가 상승률보다 높은 금리로 빌릴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선뜻 빚을 받아서 투자를 못하는 이유가 됩니다. 시장에서 거래되는 명목 이자율엔 이미 기대 인플레이션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돈 빌린 개인들이 승자가 되는 건 실제 인플레이션이 기대 인플레이션보다 높게 형성되는 변수가 나올 때입니다. 그래서 돈 빌리는 타이밍이 있습니다. 예를 들면 개인들은 고금리에서 금리가 인하되면서 금리가 1%에 가까워지고 동결을 2년 이상을 유지하면 그때부터 투자할 곳을 찾아서 돈을 빌려서 자산에 투자하면 승자가 될 수 있습니다. 개인별 능력에 따라서 투자 진입 순서가 결정됩니다. 1년에서 2년 안에 찾는 사람들과 5년에서 6년에 자산이 상승하고 투자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대부분 사람은 저금리에서 금리 동결되고 5년에서 6년이 지나면 투자를 시작합니다. 일반적으로 자산이 상승을 시작하면 고정금리로 바꾸고 금리가 인상이 예고되면 환금성이 떨어지고 단위가 큰 자산을 먼저 팔고 중금리를 돌파하면 다른 자산까지 팔고 수익을 확보해야 합니다. 이후 고금리에서 중금리로 그리고 저금리로 하락하면 대기업들이 단기적인 성과를 위해서 자금을 투자해서 성과를 만들려고 합니다. 이때 같이 투자하시면 됩니다. 또는 저금리로 내려와도 계속 경기가 안 좋다면 정부에서 파격적인 정책이 나옵니다. 이때 사람들이 계속 투자를 안 한다면 정책을 이용한 초저금리 장기 상품이 나오기 시작할 때 투자를 시작하시면 됩니다. 이런 신호가 나오면 개인들은 좋은 기회를 잡을 수 있습니다. 지금 고금리 상태로 유지되고 있는데 경제 위기가 터진다고 합니다. 너무 걱정됩니다. 위기가 어떻게 터질지 알 수 없지만 부채를 어떻게 사용했는지를 봐야 합니다. 국가와 개인 모두 성장을 위한 부채가 아니라면 경제가 안 좋아질 때 모두 피해를 보게 되는데 국가의 부채는 결국 개인들에게 전가됩니다. 지금의 위기는 개인들에게 더 힘든 구간입니다. 그러나 역대급 위기라는 단어에 큰 공포를 가질 필요는 없습니다. 경제는 부채를 이용하면서 성장하기 때문에 위기가 터지면 항상 처음 보는 대형 위기가 터지게 됩니다. 경제가 성장한 만큼 부채도 증가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매번 역대급 위기, 사상 최대 위기, 지금까지 본 적 없는 자산시장 등과 같은 말이 나오는 것입니다. 그러면 앞으로 경제 위기가 터지면 항상 역대급 위기라고 생각하면 되겠네요. 네, 앞으로 벌어질 위기는 항상 역대급입니다. 중요한 점은 나라가 위기에서 탈출할 수 있는지 체크해야 합니다. 그리고 그 위기가 우리나라인지 다른 나라에서 시작되는지 구분해야 합니다. 개인 입장에서 보시면 투자는 어렵습니다. 누구나 편하게 접근할 수 있는 은행의 예금을 통한 투자는 항상 물가 상승률보다 수익이 낮습니다. 그래서 주식, 금, 외환, 부동산 등 물질적인 가치에 투자해야 합니다. 은행이 특별한 행동을 안 해도 먹고 사는 이유가 바로 인플레이션을 이용하기 때문입니다. 여러분도 이용하셔야 합니다. 우리나라는 자산이 너무 부동산에 집중되어 있어서 환금성이 낮아서 위기에 취약합니다. 부동산에 집중하는 투자는 위험합니다. 부자와 서민을 나누는 차이가 투자의 종목으로 나뉘면 개인의 발전이 없습니다. 투자에 거부감을 가지고 있으면 미래도 없습니다. 인생은 모든 것이 투자로 시작됩니다. 어떤 일을 하든 우리는 시간을 투자하고 자본을 투자합니다. 이미 우리는 태어나자마자 투자를 하고 살고 있습니다. 과도한 부채는 당연히 문제가 발생합니다. 감당이 가능한 만큼 이용하시길 바랍니다. 이번 영상으로 투자와 대출이 좋고 나쁨을 나누는 단계가 아닌 필요한 것으로 인식되는 계기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은 대출과 부채 이야기를 했습니다. 투자의 포인트를 알면 행동해야 되는 이유를 알 수 있습니다. 구독과 좋아요를 통해서 경제 포인트를 잡아가세요.